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경제와 남북 경협을 연구하고 있는 김석진입니다. 오늘 뜻깊은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연합인포맥스 최병국 사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표를 부탁받은 주제는 지난 3년 동안 유엔의 이제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북한 경제가 좀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이전 대북 제재를 받기 전 10년, 20년 동안 북한 경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북한 경제에 대해서 제일 공신력 있는 그 추정치가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데, 이걸 보시면은 1990년대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90년대 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회복이 얼마나 많이 됐냐, 이거를 1989년을 100으로 삼아서 성장 지수로 환산을 해보면요, 한국은행의 추정은 대략 한 2005년,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별로 회복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회복이 되다가 그 후로는 별로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평가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제 북한 경제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회복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이 더 많이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엔 산하기구들이 북한 안에 들어가서 조사한 결과가 있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서 나온 정보도 있고, 또 시장과 사경제가 발전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또 북한 당국의 공식 문헌도 있고 대무역 통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 북한 경제가 조금 더 많이 회복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식량 사정인데, 유엔 산하기구들이 북한 당국과 협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은요, 1998년 이후로 줄곧 식량 사정이 개선된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고 계시는 것은 영유아의 만성 영양 부족 비율인데, 이 비율이 꾸준히 떨어지거든요. 제일 최근 조사가 2017년 가을이었던 건데 2017년 가을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이 결과에서 또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전국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양만 좋아진 게 아니고 북한 전국적으로 좋아졌고, 그러나 또 여전히 취약 지역도 남아 있고, 그래서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크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전력 사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밤에 본 불빛 가지고 추정한 건데, 이 데이터를 봐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북한의 전력 사정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나타납니다. 대무역도 크게 증가했죠.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에 북중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덕분에 북한 경제가 꽤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북한 경제가 상당히 아주 좋아져서 잘 살게 됐다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한국은행이 추정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북한은 여전히 저소득 국가 수준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 비교를 하는 건데, 1인당 소득 수준을 국제 비교할 때는요, 명목 환율로 비교하는 것보다 구매력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이 구매력 기준의 비교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중국은 16,000, 베트남은 거의 7,000 정도 되고요. 아프리카 최빈국들이 대개 2,000 넘어서 3,000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은의 추정을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1,700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00 이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은 아직 저소득 국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진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4년에 나사가 찍은 한반도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 밤 사진인데, 잘 보시다시피 평양만 좀 불빛이 켜 있고 나머지는 다 암흑천지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한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발표에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유엔 안보리가 2016년 3월에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번에 이제 북한이 요구한 5건의 제재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5건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강력했던 것은 아니고, 2016년에 2016년 3월에 냈던 제재는 민생용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생용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다 빠져나가서 거의 제재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재 효과는 두 번째 제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오렌지 색깔로 표시해 놓은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재가 단계적으로 강화된 결과 현재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대부분 차단된 상태이고 수입 쪽에서도 일부 중요 품목의 수입은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경제적인 파급 경로는 대충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화벌이 수단이 차단되고 그거에 따라서 상품 수입에도 영향이 가겠죠. 또 제재가 직접 상품 수입을 못하게 한 부분도 있어서 이쪽으로도 영향이 가고요. 이게 북한 경제 내부 경제로 가게 되면은 북한의 생산을 감소시키는 효과하고 지출 부분,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또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푸른색으로 표시한 청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 효과가 확실한 부분이고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외화벌이 부문의 생산이 감소한 건 확실한데 내수 부분의 생산도 감소했는지 그 결과로 북한의 국내 소비와 투자도 감소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또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추측해보는 이야기들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재 이후에 지난 2, 3년 동안 북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그 소식들을 보면 대외 무역이 크게 감소한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떠냐 하면은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영 경제, 국영 산업은 정체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위기가 나타난다는 징후는 아직 없고 시장과 사경제 활동도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량과 석유 사정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식량의 시장 가격도 안정돼 있고 석유류 시장 가격도 안정된 상태입니다. 많은 북한 방문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하는 이야기에서도 제재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별로 이게 제재 효과가 뚜렷한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조금 더 뒤로 가서 네, 북한이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북한의 제재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옵션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외화 지출이 소득이 지금 줄었잖아요. 이제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가정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느 가정이 소득이 줄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때 그 가정이 대응하는 방법이 당장 지출을 줄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바로 경제적인 고통을 느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까지 쌓아놓은 저축이 있으면요, 저축을 이용해서 지출을 계속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경제적인 고통은 나타나지가 않겠죠. 이 북한의 제재 대응 전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외화 소득이 줄었는데 그동안 쌓아놓은 외화 보유액이 갖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외화 지출을 지속하면 당장 경제적 고통은 피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단기간 내에 제재가 해제되면 오케이죠. 근데 해제가 안 되고 제재가 장기화되면은 이제까지 가졌던 외화를 다 쓰고 나면은 하드랜딩할 위험이 있는데 이제까지 북한의 대응 방법은 이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외화 소득이 줄었으니까 외화 지출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경제적인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제재가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는 첫 번째 옵션에서 이제 두 번째 옵션 쪽으로 대응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제재 전후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아주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2016년까지는 제재 영향이 거의 없었고 2017, 18년에 이제 나타나는데 17, 18년에 거쳐서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죠. 근데 수입은 보시면 아직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수출은 제재 이전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10분의 1 아래로 떨어졌는데 수입은 3분의 2 정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옵션, 기존 외화 보유액을 가지고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수입이 그나마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그 마지막 제재 2397호에서 그 북한이 중요한 상품들을 수입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입을 못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건가 알려면 그 전에 북한이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수입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2016년까지 그려놓은 건데 북한이 수입한 상품들은요, 식품, 연료, 산업용 자재, 자본재 및 부품, 수송기기, 소비재 및 기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 2010년 이후에 크게 그 규모가 증가한 상태였었죠. 요거를
약간 더 알기 쉽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북한이 수입한 주요 품목들 중에서 유엔 안보리가 수입을 금지해 놓은 상품들이 어떤 거냐면 휴대폰, 가전제품, 기계류, 컴퓨터, 자동차, 철강 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통이나 통신, 설비 투자, 건설, 내구 소비 이런 데 사용되는 거고요. 제재 이전에 수입 규모가 연간 1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2018년에 이제 거의 수입을 못 하고 있죠. 약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마지막 2397호 제재가 연말에 발표됐기 때문에 연초에 2018년 연초에는 조금 수입이 됐었거든요. 그 후에는 이제 거의 못 하고 있어서 결국 이런 품목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북한의 투자와 건설 사업이 아무래도 부진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품목이 섬유 완부자재. 이건 의류 임가공 수출 위한 거였는데 이 북한의 의류 제품 수출이 금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정제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아래 여전히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원유, 식품, 소비재, 산업용 자재, 비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교통, 식생활, 소비생활, 산업활동, 농업,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제재 이전에 연간 15억 내지 2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는데 2018년에 20억 정도 수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북한이 소비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제유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미국이 이 마지막 제재 2397호 때 연간 50만 배럴만 수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했고 그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예상을 했냐면 북한의 이 연간 정제유 도입량이 연간 450만 배럴이었었다. 그래서 50만 배럴로 줄이면 90% 줄이게 되니까 북한에서 이제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소식을 보면은 북한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제유 시장 가격이 2017년에는 한때 급등했었는데 2018년에는 하향 안정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제유 밀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그 소식도 나왔었죠.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정제유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 같아요. 이 무역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물동량이 감소했고 따라서 정제유 수요도 감소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미국이 추정했던 연간 정제유 수요 자체가 틀린 추정치였을 가능성도 있죠. 그거보다 원래 수요가 더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냐 흔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이 외화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귀착되는데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한 가지 실마리는 199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북한의 외화 수급을 추정한 연구가 있거든요. 이 연구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20여 년 동안 총괄해서 누계로 보면은 북한이 외화 수지가 흑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무역 수지가 크게 적자였다는 건데 무역 수지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다른 항목들 대외 거래 중에서 상품 무역 외의 다른 항목들에서는 흑자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였다는 것이고 흑자 규모가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30억 달러인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클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현재 북한이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 이걸 정확히 알려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1990년 말에 얼마를 갖고 있었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91년에서 2012년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 2013년에서 18년 사이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금 현재 외화벽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하는데 제 짐작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아직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가 있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1년을 더 쓸 수 있냐,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계속 쓰면 바닥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가죠. 지난 3년도 금방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금방 흘러가서 북한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흔히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제재에 구멍이 많지 않냐?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서 거래를 꽤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정부가 제재를 이행하려고 하더라도 실제 국경 현장에서는 잘 집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제재를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제일 중요한 외화벌이 품목들 석탄이나 철광석 수출은
추적하고 감시하고 적발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00%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7, 80% 이상은 제재가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재의 구멍이라는 게 제재의 악영향을 약간 줄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게 제재 효과를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북한의 시장이나 사경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흔히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죠. 과거에 비해서 시장이나 사경제가 발전을 해서 그래서 북한 경제가 꽤 회복이 됐고 그 저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긴 한데 이 시장이나 사경제 활동도 대외 무역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재가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 대외 거래가 감소하게 되면은 시장이나 사경제 활동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꾸로 이제 과거 외화벌이 부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시장 쪽에 참여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클 것 같아서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북한 평양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의 집값이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택이란 건 고급 주택, 북한에서는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외화벌이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래도 다 외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화벌이가 안 되게 되면은 이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집값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북한이 제2의 고난 행군을 맞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고난의 행군이 뭐냐라는 게 문제겠죠. 1990년대 중후반에 나타났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은 대기근 사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그런 사태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의 북한은 그 당시에 비해서 식량, 식품 자급 능력이 크게 향상된 상태입니다. 주식용 곡물 생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부식용 농축수산물 생산도 크게 증가한 상태고 식량이나 식품의 유통망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제재가 장기화되더라도 대기근이 재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용 곡물 생산 증가 추세인데 이건 공식 통계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공식적인 식품 경제 외에도 비공식 식품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는 거. 개인 농사, 개인 축산이 발전하고 시장 판매가 증가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아졌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이 경제 발전 전략을 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과거부터 얘기해온 국영경제 재건, 자립경제 강화 노선에서 별로 벗어난 것이 없고요. 새로운 것은 국영경제 관리 방법 개혁인데 이 부분은 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 같긴 한데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이 했던 개혁과 비교해 보면 아직 한참 미흡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개방에서는 국영경제 개혁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사기업이 발전한 것 그리고 노동의 자유가 주어진 것, 즉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북한에서는 아직 이런 개혁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체제를 바꾸는 개혁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개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망인데요. 이제 제재가 단기간 내에 해제될 수 있다면 이제 이 전망은 의미가 없는데 장기화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재가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북한의 내부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침체할 거냐? 이제 제가 가진 제 생각은 1990년대 중후반까지 후퇴하는 건 아니고 2000년대 초중반 수준, 10몇 년 전 수준으로까지 후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존은 가능한데 고통스러운 내핍 생활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경제가 쭉 회복이 되다가 다시 거꾸로 가게 되면은 그 심리적 고통이 훨씬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나 건설 사업도 부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